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머릿속에 농부를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이들이 태양볕 밑에서 땀 흘리는 모습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단순히 작물 가축을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도 진행하고요. 또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치유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농업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농촌진흥청 조재호 신임 청장과 함께 바라는 소망이 현실이 되는 농촌, 우리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농촌진흥청장 조재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제31대 농촌진흥청장으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또 나눠보고 시작을 할까요? 예, 전주 MB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이 된 건데요. 그동안 우리 농업 현장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0주년을 맞이한 해에 농촌진흥청장이 된 만큼 앞으로 또 향후 60주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장님께서는 농축산 분야에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을까요? 저는 농촌진흥청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무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30여 년을 근무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정책 분야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또 국제 분야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렇군요. 예, 또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가공 네. 분야에서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농업 현장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네. 또 농촌진흥청에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난 수세월 동안 진행을 하셨을 텐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계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맞아요.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이제 학교가 중단이 되면서 학교에 이제 급식을 많이 하는 게 친환경 농가들이 급식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근데 학교에 급식이 중단되면 당연히 친환경 농가가 납품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교육청이라든지 아니 교육부 그리고 또 국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 농가가 생산한 것을 이제 가정에다 배달하는 사업을 해보자. 네. 예. 저희 농식품부에 있는 예산으로는 어렵지만 교육청에는 그런 이제 학교 급식과 관련된 예산들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있죠. 그걸 네.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 활동을 했었고 실제로 그게 잘 성사가 돼서 전국에 한 500만 명 정도의 학생 가정에 네.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달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고 또 친환경 농가로서는 또 그런 납품처가 생기면서 좀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시시각각 달라지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전략을 잘 세우셨네요. 예, 정책이라는 게 고정적인 게 아니고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지만 맞아요. 사실은 실제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농촌진흥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60주년 하니까 그렇게나 오래됐나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60주년 되는 해에 네. 이제 청장님으로 오셨어요. 감회도 새롭고 또 어깨도 무겁고 네. 여러 가지로 부담도 많이 되실 것 같긴 한데요. 농촌진흥청이 처음 생겼던 6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청의 어떤 모습도 많이 달라졌겠지만 우리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어떤 상황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어떻게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1962년에 저희가 청이 처음에 개청을 할 때의 상황을 보면 네.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 쌀밥, 이 밥을 먹인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큰 과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새끼 배부르게 먹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큰 국가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미션이 사실은 농촌진흥청에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특히 이제 쌀의 품종을 좀 개량을 해서 다수학 품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공급하자. 예.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결국 이제 녹색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우리 통일별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쌀의 작업을 이루어냈고 그 쌀 작업을 이루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농업 부분에 있어서 큰 과제가 하나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농산물이 좀 공급이 좀 풍부해지면서 네. 이제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네.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철의 구분 없이 항상 이제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백색혁명이라 해서 우리가 비닐하우스가 공급이 되면서 이제 사시사철 저희가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요. 또 그 과수라든지 아니면 딸기라든지 이런 과일류도 이제 제철이 아닌 다른 철에도 저희가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딸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여름에 나오는 과일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겨울철에 그렇죠. 지금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 저도 당연히 겨울철 음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아니었군요. 않습니다. 그 과일이 그렇지 아니군요.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이제 걱정 없이 사시사철 이제 과일이라든지 채소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큰 많은 변화에 이제 농촌진흥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저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기후 변화 이슈가 농업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맞아요.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농촌이 너무 고령화가 돼서 이제 후계 인력을 어떤 식으로 키우고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것이냐. 예.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고.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국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제 식량 안보 이슈가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그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과제들을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게 또 저희들의 미션이고 또 해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그 콘텐츠라든지 문화들이 상당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 분야도 혹시 그럴까 싶기도 해요. K-농업 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위상이 괜찮은 편인가요? 지금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가지고 있는 농업 기술을 이제 세계 각국에 상당히 많이 보급을 하는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기술의 수준을 뭐 간단하게 지표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 나가는 게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한 80, 한 2, 3% 정도의 수준, 미국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 한 3년 정도 뒤쳐져 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OECD 선진국들 중에서도 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농업 기술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다. 특히 이제 개도국에는 상당한 의미를 줄 수가 있는데 예.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제 개도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이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개도국의 경험도 있고 또 선진국의 경험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하면 이걸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개도국에서 우리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해서 그만큼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격차가 너무 심해버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지만 네. 저희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는 또 과거부터 정립되어 있는 기술들이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또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 국에서 한국과의 농업 기술 협력에 대한 그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마치 이런 거네요. 그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에 태어난 네. 지금의 세대도 있지만 우리는 아날로그 세대를 경험했으니까 예. 그 두 가지의 경험이 다 갖고 있는 네. 그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 농업의 세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K-농업의 어떤 점이 좀 강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됐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가꾸고 발전시키면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농업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도국에다 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네.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분야 이 양쪽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농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농업이라는 게 전통적인 농업에서 이제 과학 기술이 접목된 정보화 산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농업도 디지털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라든지 정보 데이터들이 집합이 돼서 실제 농업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뭐 기후 변화에 사실 뭐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전 분야가 다 타격을 받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농촌에서는 그 어떤 크고 작은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들을 극복하기 위한 또 어떤 노력들을 또 하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농촌 사회에서도 사실 코로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크죠. 인력난도 굉장히 심했고. 예. 네. 그래서 뭐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 네.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현장에서는 이제 이 노동력 부족 문제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요처 같은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친환경 농가 같은 경우에 이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사라진 것이 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좀 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 농업과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문제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분야에서만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분야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농산물에 관련해서 이제 안전성 이슈도 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생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매번 우리의 어떤 그 미래를 네. 예측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앞으로 농업의 뭐 환경, 뭐 기후의 환경 또는 뭐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이 정립된다고 하면 네.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 있고 네. 큰 피해로 갈 것을 좀 자그맣게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네. 있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한 노력도 혹시 농촌진흥청에서도 하는 분야인가요? 어떤가요?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상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그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것과 관련돼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 부분 모여야 되고 또 예측이 가능할 정도의 프로그램 모델링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상과 관련해서는 기상청과 협업을 해서 기상 자료들을 받아와 가지고 그걸 농업 부분에 맞게 지금 모디파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당 농장별로 앞으로 그 작목과 관련해서 어떠한 기상 여건이 될 것이고 그 기상 여건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이제 연구해서 지금 보강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제 그것과 비슷한 회의들을 했었는데 네. 내일 갑자기 이제 기온이 갑자기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농작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죠. 또 농작물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이제 벌들이 이제 그 따뜻해져서 이제 맞아요. 벌통에서 나와가지고 얼어 죽는 상황들이 좀 벌어졌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미리 이제 그 벌을 양봉하는 농가들에게 이러이러한 기상 변화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벌통을 조금 한 번씩 더 점검을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지금 가뭄 때문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뭐 지금뿐만이 아니고 내년 봄까지도 사실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 봄까지 우리가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작물을 어떤 식으로 키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또 기술 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짚어서 네. 농가에다가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옛날에는 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 농업을 지었는데 이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해낸다. 예. 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이렇게 농업 기술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네. 그 쌀값 걱정 매년 끊이지 않잖아요. 네, 예. 이 걱정 어떻게 하면은 좀 끊을 수 있을까요? 예. 쌀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아까 제가 식량 작업을 이룬 통일벼 시대까지만 해도 저희가 쌀밥을 삼시세끼 먹는 게 그때 목표였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먹는 게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쌀에 대한 소비가 계속 줄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1년에 그 국민들이 그 쌀을 먹는 양이 한 56kg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죠. 1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는구나. 예, 굉장히 너무 많이 다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쌀 생산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그 속도를 쫓아가지를 못하니까 공급이 항상 과잉인 상태가 돼버리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은 공급 과잉을 어느 정도 없애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이 되는 양을 계산을 해보면 한 농지로 보면 한 4만 헥타, 그 다음에 양으로 보면 한 20만 톤 정도의 쌀이 지금 구조적으로 남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해결을 해주면 사실은 쌀 가격의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겠죠. 예. 저희가 이제 쌀은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만 이제 밀콩 같은 경우는 작업률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밀이나 콩 재배로 전환을 시킬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 농진청에서 최근에 이제 가루쌀이라는 품종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맞아요. 예, 예. 그 가루쌀이 어떤 거냐면 재배는 쌀과 같이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알갱이는 밀가루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곡물이 나오면 바로 빻아가지고 밀가루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오. 그래서 그러면 쌀을 재배할 때 이 가루쌀을 아까 말씀드린 한 4만 헥타까지만 하면 네. 결국은 그거는 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밀가루 소비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쌀 문제도 해결하고 밀의 어떤 자급률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급하고 품종 개량도 하고 또 기술 보급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밀이라든지 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업 기반을 좀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네. 콩은 좀 어떻습니까? 콩, 밀이야 뭐 우리가 이제 뭐 우리밀이라는 어떤 품종도 이제 개량이 됐고 뭐 이제 더 보편화돼야 되겠지만 네. 콩 같은 경우는 사료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콩은 이제 저희가 네. 이제 수입도 많이 합니다만 사실 국산 그 콩이 자급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두부를 만들거나 맞아요. 콩나물 콩을 먹거나 맞아요. 이런 이제 국산 콩들을 많이 먹는데 이제 콩이 조금 쉽지 않은 것은 이게 이제 예전에 원래 이게 밭작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손이 많이 가거든요. 힘들고. 그럼 기계화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기계로 전환하려면 사실 평평한 땅은 사실 논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논에서 콩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기계로 수확을 가능하고 또 재배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는 저희가 품종을 좀 만들고 있고 또 콩에 맞는 농기계를 보급을 해서 콩도 이제 쌀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재배가 좀 편하면서 수확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한데 문제는 논이라는 곳이 사실 물을 대서 그 농사를 짓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콩은 밭작물이니까 물이 없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논에서 물을 없앨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가 또 기술적으로 보면 무불착 땅속 배수라 그래가지고 예. 불착을 안 하고도 땅속에서 물을 빼내는 그 기술을 저희가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굴착 사업을 하는 것보다 비용은 한 30% 정도의 수준에서 예. 물을 빼내고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런 땅에서는 콩도 재배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그 논으로 해서 이제 갈 수 있는 벼로 거예요. 재배할 오.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기술도 저희가 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술 개발을 잘하십니까? 참 그 농업 그 안에서 기술 네. 개발하시는 분들이 참 너무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누구인가에게는 굉장한 그 이제 사활이 걸린 일이잖아요. 네, 예. 정말 그 모든 것을 걸고 일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에 맞게 아열대 품종도 참 다양해졌어요. 얼마 전에 네. 제가 그 이제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한라봉이 열리기도 하고 네. 맛을 보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그 아열대 작물이라는 개념이 정말 많이 확대가 되고 있구나. 네. 장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도 이제 초점을 맞춰서 네. 열심히 연구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을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아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 저희가 이제 재배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품종을 개량하는 차원은 아니고 일단 아열대 기후가 됐을 때 우리 한반도에서는 여태까지 재배는 안 해봤지만 아열대 작물을 가져다가 어디까지 지금 재배가 되는지 또 우리나라의 땅에 맞게 재배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시험 재배를 통해서 재배법을 저희가 보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한 이제 30개 정도의 품종을 갖다가 저희가 시범 재배를 해봤고 한 17개 정도는 저희가 그 재배법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좀 정립을 해서 농가에 이제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안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한 300헥타 정도가 사실 아열대 작물을 이미 지금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한 2050년이 되면 우리 한반도의 한 절반 정도는 아열대 기후가 되고요. 그다음에 2070년이 되면 전체가 다 아열대 기후가 됩니다.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네. 지금 그런 거에 맞춰서 그러면 아열대 기후가 됐을 때 아열대 작물도 해야 되지만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온대 작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사과도 하고 하면 아열대 기후가 됐을 때 그러면 이런 사과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기후에 어떻게 적응을 하면서 맞아. 살 수 있는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하고. 거기에 맞는 또 이제 재배 품종을 또 저희가 또 개발하는 사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원난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까? 농촌진흥청에서는 어렵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게 이제 결국은 탄소 문제하고도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네네. 네. 탄소 문제는 뭐 우리 그 정부에서도 2050 탄소 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발표를 했고, 맞아요. 이 농업 분야도 사실 그 분야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그 양상을 전체를 보면 농업 분야, 그 생산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그 네. 온실가스가 한 전체의 3%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쌀을 재배하면서 나오는 게 한 1.5%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축산에서 또 나오는 게 한 1.2%, 그다음에 네. 또 나머지가 겨울철에 가온 재배를 하면서 시설 원예 같은 거 하면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농촌진흥청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온실가스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벼 같은 경우에도 물을 좀 적게 되면은 탄소 배출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서 예. 그런 기술도 보급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축산 같은 경우에도 사육 기간을 조금 더 짧게 해서 그 축산에서 배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좀 적게 나오도록 하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 또 이 땅, 우리 토지가 사실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있는 탄소도 있지만 이 땅이 그 탄소를 어떻게 하면 포집하느냐.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우리 농지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포집하는 기능을 또 활성화할 거냐. 그래서 바이오차 같은 것들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저희가 이제 그 검증을 해서 농가에 이제 보급을 해주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들을 포집해가지고 땅 속으로 다시 또 환원시키는 예.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냥 질문했던 건데 농촌진흥청에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또 하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하네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농업하면 탄소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오히려 더 탄소 발생을 억제시키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작물을 키우고 네. 뭐 식물과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단장 가축을 줄이자니 또 농가 소득과도 연결되니까 쉽게 뭐 이렇게 가축을 줄이거나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축을 어떻게 사육하는 방법, 그 이제 사육 기간을 줄이는 것 말고는 좀 어떤 방법들이 또 다른 더 것이, 고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사실 아까 그 가축에서 나오는 그런 탄소가 주로 메탄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소 방귀 같은데 네. 메탄이 많거든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소의 사육 두수를 줄여야 되느냐, 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그러면은 소 방귀의 메탄을 좀 줄여보자. 그러니까 오. 뭐냐면 저메탄이 나올 수 있도록 소의 어떤 사료라든지 사료. 급여를 좀 바꿔보자. 하긴 먹는 걸 예. 잘 먹으면은 예. 좀 이렇게 가스가 잘 안 나올 수도 예, 있겠네요. 그래서 저메탄 사료를 만드는 연구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후 위기에 직면한 때일수록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농업의 필요성이 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듣는 어떤 스마트팜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개념에서의 또 접근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또 어떻게 또 장려하고 또 개발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스마트 농업을 단지 그 시설, 소위 말하는 스마트팜, 시설 스마트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있는데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거보단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어떤 과거의 자기의 경험 내지 경험칙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농사를 지었다면 그게 아니고 이제는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또 적절한 대응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한 방식의 어떤 농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농업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시설 스마트팜도 있지만
이 노지에서도 가능하거든요. 벼농사를 지을 때도 과거와 다르게 벼농사 지을 때 요새 드론을 많이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형 트랙터를 쓰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은 잡초를 제거하는 로봇을 쓰기도 하고 또 과수원에서는 무인 방제 로봇이 왔다 갔다 하기도 그래요?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면 굉장히 많은 기술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물을 식별하는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한 이 시기에 어느 정도의 양을 뿌려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정보들이 한꺼번에 집약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다 데이터 중심의 농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농업과 다르게 이제 지식 정보화 산업으로 전환된 농업이다.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어떤 시설 안에서의 스마트 농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 밖에서의 노지의 스마트 농업이 맞아요. 있다. 시설 안에서의 스마트 농업은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환경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절한다, 습도를 조절한다, 뭐 대기 환경을 조절한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한데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결국 얻는 아웃풋은 생산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품질을 높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노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노동력 절감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상을 미리 예측을 한다거나 재해가 날 것을 미리 대비한다. 또 병해충이 났을 때 바로 식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농업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농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이제 스마트 농업화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또 총장님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농수산대학교 총장님으로도 네.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청년 농업인들 또 젊은 우리 그 농업인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기관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만난 청년 농업인들은 이제 본인들의 업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도 느끼고 네. 가치관이 확실히 또 자리 잡고 있어서 너무 보기 좋고 참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이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그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또 농업에 그 기여하는 기여도가 또 어느 정도로 더 성장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을 한 1년 5개월 정도 했습니다. 하면서 그 실제로 거의 졸업한 농가들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보면서 느낀 점이 그래도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농업에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농촌 현장에 들어갈 때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확실히 돼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농수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때 이미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고 맞아요. 또 실제로 그 일반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니고 실제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또 현장에서 또 경험을 충분히 쌓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본인이 졸업을 할 때 이미 나는 어떤 농사를 짓겠다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겠다는 게 어느 정도 셋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굉장히 빠른 준비가 이미 있었다 하는 예. 거고요. 물론 현장에 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부딪히기도 하고 또 부모님하고의 갈등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이제 동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 앞으로 우리 그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돼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이 농촌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후계 인력으로서 우리 농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그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은 그런 친구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래서 뭐 농식품부에서 이제 청년 농업인들 정착 사업 같은 것들도 합니다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정착할 때 필요로 정보들을 그 지역별로 아니면 어떤 영농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또 지역에 가면 좀 외롭거든요. 사람들이 몇 명 없고 젊은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청년 4.27 회의 같은 것들을 조직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자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많이 해주고 네. 이제 그런 도움들을 좀 주고요. 또 이제 그 네트워킹에 또 장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장소들도 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공간 제공. 예, 네.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게 우리 전 총장님으로서 그리고 청장님으로서 이렇게 좀 힘이 나는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방송도 지금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그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어떻게 보면 기초고 또 희망입니다. 네.
지금 현재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또 도와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가장 의미 있는 시기에 이렇게 청장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포부와 또 계획이 있다면, 오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농업 현장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얘기도 했고요. 저희가 식량 위기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위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농촌진흥청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농촌진흥청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는 이 농촌진흥청에 의해서 좌우된다. 우리가 미래를 여는 열쇠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미리 그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가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결국 우리가 먼저 모든 것들을 트라이 해보고 또 거기에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진흥청에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우리 농업이 조금 더 스마트해지고 또 우리 농촌이 훨씬 더 매력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리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농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느꼈고요. 농업으로 부강한 나라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응원을 또 보태겠습니다. 오늘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